그래서 지난 영상에서 저희가 함께 무엇을 보았냐면요. 학교생활기록부의 경쟁력을 기르는 것, 그리고 의대 평가 기준이 이렇게 변하고 있었다라는 것. 그래서 교과의 선택과 학생부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간략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내일의 주인공은 바로 너의 주. 그 내용을 조전 선생님께서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의 메인 주제인 과제탐구 보고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학생들이 앞으로 이제 활동을 함에 있어서 이 보여주기 식의 활동, 이 부분은 반드시 저희가 좀 지양해야 된다. 지양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의 학생부는 학생의 성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데 그 성장이라는 것들이 교과와 연결되어서 학업 역량이 바탕이 되었을 때 최상위권에서는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학생들이 활동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근데 과제탐구 보고서라는 것이 주제도 찾고 선생님과 뭐 피드백도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 내용을 일단은 목차를 한번 짚어주시고 그 다음에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뭐 기본적으로 탐구의 과정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과정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는 주제 선정. 물론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건 주제 선정이고요. 네, 그 부분을 어떻게 쉽게 할 수 있는가 설명드리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자료 수집. 네, 이 부분은 요즘은 대단히 수월한 방법들이 많아서 비교적 쉽게 학생들이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획서 작성입니다. 어느 정도 일단 선생님의 피드백이 중요하다 그랬고, 이 피드백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계획서가 있어야지만 교과 선생님의 피드백을 받을 수 있지, 아무것도 없이 선생님 저 잘해보고 싶은데요, 이래서는 피드백을 받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기본 계획서 작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강조드리는 게 선생님의 피드백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 그래야 선생님까지 보일 수 있는 학생부가 기록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탐구활동 실행하시면 되는데, 자, 여기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보고서와 더불어서 자기 평가서를 꼭 제출하자. 그래야지만 아까 예시와 같은 학생부를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조전 선생님 말씀을 딱 듣고 나니까 일단 첫 번째 주제 선정 정말 어려워요. 학생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해야 될 것인가 대한 내용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좀 쉽게 하는 방법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자료 수집은 요즘에 정말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검색 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패스. 그 다음 어려운 거 계획서 작성. 계획서 작성이 어렵습니다. 즉 여기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들으셔야 할 내용은 주제 찾기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계획서를 어떻게 작성할 것인가, 그리고 선생님 제가 작성한 이 계획서가 오류는 없는가요? 또는 좀 더 추가할 내용은 없는가요? 선생님 의견이 궁금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그 근거 자료가 될 거고요. 계획서가 잡히면 그 다음에는 활동이나 탐구 수행은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정말 궁금합니다. 탐구 주제 어떻게 찾습니까? 네, 일단 학생들이 탐구 주제를 특히 교과와 연계해서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은 NCIC라는 국가교육과정정보원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NCIC요? 얼핏 들으면 NC 아저씨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네, 쉽게 학생들이 이해할 때는 NC 아저씨로 NC 이렇게 아저씨.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서 교육과정 자료실을 들어가게 되면요. 여기요. 교육과정 자료실. 그 교육과정 자료실에서 뭘 볼 수 있느냐면 기본적으로 교육과정 자료실을 통해서 평가 기준을 볼 수 있습니다. 평가 기준. 선생님들이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지침서 같은 거군요. 근데 이 평가 기준을 보시면 그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의 탐구 주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쉽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나라에서 이것을 평가해라 라고 한 것들이 만약 학교에서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면 그건 선생님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다르실 거니까요. 그렇다면 그것을 네가 다뤄보아라. 정말 대단히 굉장히 좋고 또한 쉬운 주제네요. 그런 방법인 주제 찾기 방법이네요. 제가 너무 흥분을 내서 말이 좀 꼬이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내용입니다. 그리고요, 혹시 이걸로 끝인가요? 아니죠. 또 있나요? 네네. 보다 이제 과연 나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과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일까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교과 과목의 평가 계획서를 살펴보는 방법입니다. 평가 계획서는 어디에서 볼 수 있죠? 이거는 우리 학교 알림이 학교 알림에 들어가면 실제로 매월
매년 4월 정도에 네. 공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물론 4월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초반에 준비하는 겨울방학에 준비하는 학생들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거는 그 전년도 평가 계획서를 보시면 어느 정도는 일치한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전년도 평가 계획서 그리고 자세하고 정확하게 보려면 그 당해년도 4월에 학교 알림에서 너희 네. 학교의 평가 계획서를 보아라. 그래서 한 예로 보여드리면요. 지금 이제 화면에 한번 띄워주실 텐데요. 땡땡 고등학교의 화학원 수행 평가 계획서고요. 이 평가 계획서에 나와 있는 것을 보시면 분자 구조 탐구라는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분자 구조 탐구에 대한 부분.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실제로 아까도 이제 선생님이 우리 선생님은 안 해주실 거예요. 했는데 왜 이 선생님이 정말 좋게 잘 받아들이셨느냐. 실제로 이 학교의 수행평가 계획을 보고 그 다음에 이 계획을 통해서 제목을 잡고 그 주제를 가지고 간 거죠. 그랬더니 예. 이것은 계획 범죄 같은 느낌이네요. 약간은 네. 예. 근데 나는 네가 죄송합니다. 네가 아니라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뭐 이런 영화 제목 예. 있잖아요. 나는 선생님이 이번 학기에 나에게 무엇을 요구할지 알고 있습니다. 즉 선생님이 관심 가진 분야가 어떤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걸 바탕으로 갔으니까 마음에 쏙 들 수밖에 없는 거네요. 예. 네. 그래서 안 그래도 아까 그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이 그래 내가 이거 평가의 계획에 넣으려고 했고 그 다음 수업량 유연화에서도 제시하려고 했던 자료야. 그래 너 이걸로 한번 해봐 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당연히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이 학생이 진짜 내 수업에 집중하려고 하고 학교 활동에 열심히 하려고 한다면 잘 봐주실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그러한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탐구를 진행한다면 실제로 당연히 좋은 평가와 함께 좋은 기록 이거는 덤으로 얻어질 수 있다 라고 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방금 전에 그 페이지와 연관지어서 다시 한번 여기 띄워볼까요? 네. 자, 말씀해 주세요. 자, 그래서 이제 아까 평가 계획에 분자 구조라는 게 들어 있었는데요. 실제로 이제 이 분자 구조를 이용해서 하나의 키워드로 잡고 이거를 이제 우리가 탐구에 확장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겁니다. 실제로 교과 과정에서 배우는 이 분자 구조 가지고는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내용들이 상당히 제한적인데 의외로 다른 구조에 대해서 대단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저희가 확장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좋은 게 심화 주제로서 저희가 형식 전환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물론 이 부분은 이제 고급 화학이라든가 조금 더 나아가면 일반 화학까지도 이제 확장될 수 있기는 하는데 형식 전화 정도는 고급 화학에서 확장이 되거든요. 자, 이런 부분을 깔아주면 좋은 게 이 학생이 만약에 3학년 때 가서 고급 화학을 선택한다고 했을 때 이 학생이 왜 고급 화학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지 당위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제시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선생님 방금 말씀하신 거에서 화학 선생님께서 관심을 가진 분야가 무엇인지 알았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선생님 제가 이거를 공부해보고 싶어요 라는 것까지도 참 좋은데 학생이 형식 전환하는 것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래서 자꾸 교과 과정 평가에 대해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실제로 우리가 이 내용으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이지만 그 다음 교과에서 어떠한 부분을 평가하고 있고 어떠한 내용들이 공통적으로 반복되고 있는가 라는 부분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라면 그걸 좀 더 찾아본다라면 당연히 우리가 교과 선택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연결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 아니 그 NC 아저씨와 학교 알림이를 통해서 찾는 것도 좋지만 요즘에 또 굉장히 다양한 수준의 검색 엔진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걸 100%, 200% 활용하는 게 또 저희 같은 MZ 세대들의 장점이 아닐까요? 네. 자, 자, 그래서 당황하지 마시고. 네, 자료찾기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알려주세요. 좀 설명하죠. 요즘 너무나 뜨겁죠. 이 챗 GPT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라는 부분인데요. 일단은 요즘은 이제 어느 정도 많이들 알려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저희가 기억할 건 한글을 영문으로 바꾼다. 그래서 처음에 주의할게요. 사실 이제 우리가 구글을 돌려서 하면 이걸 우리가 맨 처음에 선택할 때 한국어로 바꿔주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러지 말고
계속 이 구글에서 GPT를 이용할 때는 기본적으로 영문으로 이용하자. 이거를 자동 한글로 번역하도록 해버리면 실제 저희가 영문으로 집어넣더라도 이 영문을 한글로 인식해서 거기서 이제 자료를 뽑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계속 영문으로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아, 구글에서 자동 번역 기능을 사용하지 말자. 네. 영어를 못하면 어떻게 하죠? 네, 이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저는 영어를 못하는데요 라고 네. 할 텐데요. 네. 이럴 때 우리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팝하고입니다. 팝하고 그 번역 프로그램 말씀하신 거군요. 그렇죠. 아, 예. 네. 그럼 이 두 개를 같이 사용하면 최강이 될 수 있다. 네. 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요, 우리가 질문을 넣을 때 가능하면 구체적으로 넣으면서 그 다음에 팝하고에 한글로 입력을 해주면 당연히 영어로 번역해 줄 것이고요. 이 번역된 내용을 기본적으로 GPT한테 이용을 해서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결과값에 대해서 화면에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실제로 제가 질문을 넣을 때 이렇게 한번 넣어봤습니다. 수학과 기본적으로 물리를 연결하는 주제 10개 뽑아줘. 그냥 보통 질문도 수학과 물리를 연결하는 탐구 주제 뽑아줘. 그러면 잘 안 뽑아주거든요. 그런데 여기다가 정확하게 10개 지정해주고 네. 또 하나 개인적인 팁인데 여기다가 플리즈 붙여주시면 훨씬 더 잘 해드립니다. 예. 아, 정말 인공지능이군요. 예. 저 이런 기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오늘 방송 즐겁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팝하고한테도 플리즈를 붙여야 되나요? 팝하고가 가끔가다는 플리즈를 붙여주는데 안 붙여줄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개인적으로 넣거든요. 꼭.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자, 순서는 그럼 이렇게 되는 건가요? 제가 팝하고에 플리즈를 붙여서 네. 플리즈 붙이지 않겠네요. 팝하고에 한국말로 네. 한국어로 자, 수학과 과학을 연결하는 10개의 탐구 주제를 찾아주세요 라고 하면 이것을 팝하고가 영어로 번역해주면 네. 그 영어로 번역된 문장을 가지고 플리즈가 있는지 꼭 체크하고 네. 그것을 챗 GPT에게 공손하게 물어본다. 네. 아, 역시 인공지능이네요. 네. 그렇죠. 네, 그렇게. 근데 지금 선생님의 그런 꿀팁이 담긴 내용들은 여기 PDF로 이렇게 저장해서 요 밑에 댓글란에 받을 수 있는 링크가 있으니까요. 꼭 참고하시고요. 정말 오늘 플리즈가 가장 즐거웠습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자기가 정말로 궁금한 것이 있고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내가 해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NC 아저씨와 네. 학교 알림이를 통해서 그리고 선생님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고 계획을 세워서 갈 수 있을 거고요. 혹시 그게 좀 어렵다고 한다면 팝하고와 플리즈 챗 GPT를 이용해서 보고서 주제를 선택한 다음에 그 목록에 있는 것 중에 다시 선생님께서 관심을 가진 분야를 찾아가는 것도 하나의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탐구의 주제를 찾는 것까지 왔잖아요. 자, 그럼 그 계획을 이제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탐구 계획은 어떻게 하면 잘 세울 수 있나요? 자, 일단은 아까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탐구 제목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라는 제목. 부분은 저희가 이미 해결을 했고요. 네. 자, 그래서 탐구 제목이 나왔다면 키워드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키워드 정리가 우선이군요. 그렇죠. 연관 키워드를 자꾸 찾아봐야지만 실제로 우리가 자료를 어떤 거를 우리가 얻을 것인지 이러한 부분도 조금 더 자료 탐색 과정이 수월해지거든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로 하는 것이 연관 교과.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학생들이 이 선생님을 찾아가기 전에 이 내용들이 내가 배우는 교과에서는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이 부분을 조금이라도 찾아간다라면 선생님 입장에서는 분명히 이 학생이 우리 교과에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는 거구나 라는 부분을 선생님한테 어필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되겠죠. 그러니까 제목을 일단 저희가 찾았고요. 그 제목을 찾으면서 조사한 자료들 중에서 내가 잘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키워드들을 몇 개를 계속 추출하고 네. 그 키워드가 어느 교과에 있는지를 파악을 좀 더 해봐야 되겠고요. 그렇죠. 네네네. 그 다음은 네, 이제 탐구 동기 네. 이런 부분이 사실은 정확하게 저희가 세특에 기록되는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이 동기가 기록되어야지만 연결성을 파악하는 데 대단히 도움이 되거든요. 예. 이게 학생을 선발하는 건지 완성된 연구자를 선발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래서 탐구 동기, 너 이거 왜 했어? 네. 에 대한 답변이 될 수 있는 것까지 일단 잡고 가겠습니다. 그리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론적 배경, 이 부분. 사실은 학생들이 최신 자료를 찾다 보면 이 최신 자료에 포함되는 이론적 배경이 무엇인지 정말 찾기 어렵거든요. 어려워요. 예, 근데 사실 이미 우리가 제목 자체를 교과 내용에서 찾았기 때문에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찾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을 겁니다. 특히 그럼 이론적 배경도 교과서에서 찾아야 된다는 그렇죠. 거죠? 예. 오. 그러면서 학생들이 주의하셔야 될 것은 이 보고서란 부분이 분명히 선생님한테 제출되는 건 맞지만 실제 좋은 보고서란 나와 비슷한 학생들이 이 보고서를 읽었을 때 정말 이해하고 재밌게 느낄 수 있는 보고서, 이게 사실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알고 있더라도 기본적인 이론적 배경들을 잘 기록해 주시면 사실 쉽게 분량도 나오고요. 예, 선생님들이 보시기에도 대단히 좋아 보이는, 자연스럽게 교과, 수업과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보고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네. 현실적으로 학생이 정말로 탐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론이기도 하고요. 선생님들께서 보셨을 때도 무리하지 않고 정말로 얘가 했구나 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하겠어요. 이 이론적 배경을 여러 가지 뭐 논문이나 뭐 저 위에는 학술 자료라든가 어디 학회지에서 뽑아내는 것이 아니라 네. 교과서에서 출발한다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방법론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참고 문헌입니다. 참고 문헌은 교과서인가요? 예, 교과서일 수도 있고요.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학생들의 보고서를 볼 때 제일 안타까운 점은 이러한 부분, 어떠한 부분을 참고했다라는 부분이 빠지다 보니까 신뢰성이 떨어지고, 이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 때문에 선생님들이 여태까지는 학생부에 기록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을 겪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하다못해 내가 웹사이트를 통해서 찾았더라도 정확하게 날짜라든가 URL 주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기록해 준다라면 충분히 정보의 신뢰성도 확보할 수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여기서 잠깐 제가 고민이 드는 것은요. 전 이 뒤에 저희가 할 내용을 알고 있거든요. 이것을 과연 저희가 유튜브에서 이렇게 방출을 해도 되는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선생님, 오늘 말씀하신 것들이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실제로 탐구 보고서를 작성하고 과제 탐구를 하고 그다음에 정말로 본인이 교과서랑에서 출발을 해서 실제로 본인의 지식의 깊이를 더하고 싶은 학생들에게 엄청나게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즉 유튜브를 그냥 스킵하는 게 아니라 천천히 꼼꼼히 들었던 학생이라면, 그리고 부모님이시라면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다 특별한 실제적인 사례들도 이렇게 꼼꼼히 설명해 줄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저에게 있겠죠? 그렇죠. 네. 자, 그렇다면 이 뒤에 이어진 내용을 저희가 아까워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예. 제가 시청자분들께 아깝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선생님이 여러 다년간에 걸친 그런 경험이 담겨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를 하는 것이 선생님에게 혹시 누가 되진 않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본인이 아깝지 않다고 했으니까요. 그러면은 뜯어 먹을 때까지 한번 뜯어 먹어보겠습니다. 자, 필수 키워드의 확장성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일단은 학생들이 이제 활동을 하면서 또 하나는 고민 중에 하나가 과연 제 진로가 바뀌었을 때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랬을 때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면 당연히 의학으로 도배를 해버리면 성적이 떨어졌을 때 약학으로 지나갈 때에도 좀 고민이 될 겁니다. 하지만 기본 이제 이 교과 관련해서 키워드를 잡고 교과 중심의 활동을 해나간다면 실제로 진로가 바뀌더라도 전혀 문제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시하는 가능한 한 키워드란 교과에 있는 키워드, 이게 예를 들어서 의학이나 약학 이렇게 되는 것보다 교과 관련 키워드면 그러한 진로가 바뀌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점. 그래서 제가 이제 제시하는 대표적인 것이 물리학을 이제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이라면 에너지라는 부분, 특히 이 키워드가 좋은 이유는 에너지는요 사실 화학이라든가 생명과학과도 연계될 수 있고요. 그러면 교과 연계를 만들어 나가는데 가장 쉬운 하나의 키워드가 아닐까라고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물리학의 에너지는 굉장히 범용적이네요. 그렇죠. 네, 화학에도 뭐 어쨌든 그 에너지에 대한 얘기가 분명히 나오는 것이고, 생명과학에도 뭐 ATP 같은 경우는 나오는 거니까 이게 이렇게 이어질 수 있다. 그렇죠. 일단 넓게 가보자. 예. 네, 그래서 이게 특별한 것이 선생님 생각하실 때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 뭐 이 정도는 내가 뭐 보여줄 수 있다. 네. 라는 것이군요. 예. 네네. 물론 이제 여기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간다면 실제 우리가 물리학에서 에너지를 넣을 때 1학년 때쯤에 했으면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빛에너지에 대한
그리고 이 광학이라는 부분은 역시 물리학에 있어서는 가장 기초가 되거든요. 근데 이어지는 건 물리학 2에 나오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네. 기본적인 내용이 이 분광기라는 부분이 있고요. 이 네. 분광기에 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심화 탐구를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 홍합과학이라는 부분이 워낙 광범위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실제로 우리가 이러한 주제로 출발하는 것들이 아주 좋은 주제가 해당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다음 확장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부분이 이제 화학에서 본다라면 이제 분자 구조, 이러한 단어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화학에서 분자 구조라는 단어는 역시 뭐 물리학 쪽으로도 연결시켜서 우리가 볼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화학 결합에 있어서 왜 전기 전도성이 증가하는가, 이런 부분도 얘기할 수 있게 되고, 또 하나는 생명과학과도 연결시킬 수 있어서 분자 구조라는 단어, 특히 생명과학에 있어서 학생들이 특히 의학 계열이라면 제가 꼭 추천하는 게 단백질의 분자 구조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보자 라는 부분이거든요. 단백제학? 네. 왜냐하면 결국은 우리가 생명과학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내용이 단백질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단백질의 구조에 대한 이해도 없이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기작을 우리가 논한다라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단백질학이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생각보다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즉 실제 교과 내용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요. 근데 이 부분을 그냥 넘기고 가게 되면 사실 생명과학에서는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되는 부분들이 대단히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생명과학에서도 보통은 생명과학 쪽에서 많이 하는 게 이제 통증이라든가 또는 DNA에 관해서 많이 하지만 제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좋은 키워드 중에 하나가 역시 단백질이다. 기본 기작을 우리가 설명하고 그 원인이 뭐고 왜 이렇게 되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이 부분을 꼭 강조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지금 스스로가 자랑스러워지기 시작했는데요. 과학 논술 선생님과 과학으로 대화가 되는 자신이 정말 뿌듯하고 인생 헛살지 않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 뒤에 그래서 물리학과 화학과 생명과학을 연결시킨 구체적인 사례를 이거를 보여주실 건가요? 네, 그러면 오픈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제 하이라이트가 되겠죠. 긴 시간 동안 이제 방송을 들으신 분들에게 뭔가 하나는 꼭 남겨드려야 되니까요. 그런데요, 선생님. 조심하실게요. 요 페이지만 보시면 절대 이해하실 수가 없습니다. 앞에서부터요. 일부 영상 다 시청하셔야 돼요. 자, 1학년은 어떻게 됐나요? 자, 그래서 일단 1학년 때 의학 계열의 활동을 하는 학생들이라면 첫 번째 통합과학에 보시면 DNA 이중나선 구조에 대해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이중나선 구조를 가지고 수학에서는 이 이중나선 구조 자체의 안정성에 대해서 수학적인 탐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것을 만약에 건축학 쪽으로 또 연결시키고 싶다 그러면 이중나선을 이용한 건축물에 대해서도 탐구가 진행이 가능하고요.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탐구가 가능한 건지를 고민하고 있는데 그 다음은요? 그래서 일단 화면을 보신다라면 창의적 체험 활동에서는 진로 활동으로서 DNA 추출 실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일단 1학년 때 보이는 키워드가 뭘까요? DNA네요? DNA가 보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 숨어 있는 게 있죠. 그래서 겉으로 보이기에는 DNA처럼 보이지만 실제 이 학생이 탐구를 통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바로 구조라는 단어가 되겠죠. 결합. 그래서 결합. 실제로 이제 그래서 이것들이 화학에서는 분자 구조로 나타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구조가 어떠한 생명 활동에서 영향을 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이 학생은 생명과학 1에서는 단백질의 1, 2, 3, 4차 구조에 대해서 탐구를 진행하는 겁니다. 이게 생명과학 2에 나오는 게 아닌가요? 단백질 접힘 관련 게. 정확하게는 생명과학 2에도 안 나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교과 과정상에서 생명과학 1을 설명하실 때 학교에서 설명을 해주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고요. 반면에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긴 있는데 실제로 이 단백질의 이 4차 구조를 우리가 이해했을 때 왜 신경작용에서 이러한 것들이 가능한지에 대한 설명도 다 가능해지고요. 제가 그걸 이해를 못해서 왜 신경에 가능한지를 잘 모르고 있군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어쨌든 생명 과정에 있어서의 어떠한 활동들이 대부분 이 단백질의 기능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특히 중요한 게 어떠한 부분이 그럼 성장일까? 라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태까지 우리가 단백질에 대해서 배운다면 대부분 열변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요. 이러한 열변성은 단백질에 어떻게 보면 약점이 될 수도 있는 것처럼
사실은 교과 과정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렇죠. 열에 의해서 성질이 변하기 때문에 내가 그렇죠. 원하는 그 성질, 고유의 성질을 잃을 수도 있다. 예. 라는 게 보이고. 근데 뭐 열 변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삶은 계란도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게 사실은 물론 열변성되는 원인이 이 구조적으로 약간의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단백질에서요. 예, 근데 문제는 만약에 거꾸로 유동성이 없다면 과연 이 단백질이 생명활동을 할 수 있을까? 즉 대표적으로 저희의 근육입니다. 근육이 딱딱하다라면 우리는 살 수가 없겠죠. 제 근육은 매우 딱딱한데요. 문제는 이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구조 자체의 유동성이 사실은 생명 활동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긍정적인 요소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학생이 이 탐구를 통해서 그간에 알고 있던 이 단백질의 약점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사실은 생명 활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강점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주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선생님, 그 화학원에 나오는 우리 그 구조식 분자식이 생명과학 원에 에서 연관 탐구할 수 있는 단백질의 구조식, 예. 이렇게 읽어내기가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단백질의 그 폴딩 상태에서 나오는 구조식은 좀 대학교 방식이라고 하나 입체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굵은 선, 얇은 선 이렇게 예. 그리잖아요. 예. 학생들이 찾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대체 이런 건 배운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알아야 돼? 라고 했을 때 그런 해석하는 방법론을 어디서 공부할 수 있을까요? 예.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생각보다 이게 네. 왜 어렵지 않다라고 제가 얘기하냐면 이 단백질이라든가 생명과학 DNA를 보시면 수소결합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 수소결합은 분명 화학원의 분자 구조에서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네. 그래서 생각보다 쉽게 이 부분이 화학과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진행이 될 때 이런 걸 우리가 심화 탐구다. 굳이 지금 의료계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내용을 하지 않더라도 교과 내용의 연관성을 찾아내는 것 자체 이게 이제 심화 탐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벌써 2학년 때부터 자기가 어떤 질병에 탁 꽂혀가지고 이거 내가 최신 학문들을 보고 이렇게 공부를 했다라는 것은 진로에 대한 어떤 도전 정신을 보여주는 데는 굉장히 좋을 수 있겠지만 실제로 너가 얼마나 똑똑한 학생이고 얼마나 깊이 공부할 수 있느냐, 정확하게 공부할 수 있느냐를 보여줄 때 특히 정확하게 공부할 수 있는 학생이냐라는 물음에는 퀘스천 마크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겠네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이러한 탐구 자체가 왜 자꾸 교과 중심이 되어야 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이렇게 되면 그 원리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게 되겠고요. 교과 과정상에 있어서의 내용들이 융합되면서 사실은 저희가 메타인지라고 하는 게 결국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건 외우는 건데 이러한 것들이 기억 속에 구조화가 된다면 화학에 연결되고 생명과학에 연결되고 물론 이런 걸 정말 찾기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반드시 교과 선생님의 피드백도 중요한 거고요. 예. 선생님도 못 찾으시면 어떻게 하죠? GPT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공부한 것들이 단원, 그 과목에 해당하는 단원, 뭐 생명과학에 해당하는 단원, 뭐 화학에 해당하는 단원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고 그 다음은 이것을 결합해서 예. 다른 또 그 창의적 체험 활동에서 또 한번 결합시킨 내용을 보여줄 수 있겠어요. 예. 그래서 또 하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래서 이 구조에 대한 역할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했다라면 동아리 활동에서는 대표적으로 학생들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PCR이라는 거 요즘 워낙 코로나 때문에 많이 저희가 경험하게 되는데 이 PCR에서도 저희가 세균을 정확하게 이용을 해서 호열성 박테리아의 DNA 중합 효소 얘네들이 이용되고 있는데 TAQ? 예. 근데 이 중합 효소는 구조적으로 대단히 안정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러한 구조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했다라면 왜 PCR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합 효소는 사용할 수 없고 호열성 박테리아의 중합 효소를 이용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당위성.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정도의 활동을 했다라면 당연히 고급 생명과학 또는 고급 화학에 대한 관심도 생길 수밖에 없고 선택할 수밖에 없었구나 라는 것들을 정확하게 생기부에 보여줄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들으면요 정말 이 학생이 뛰어난 탐구 정신, 도전과 탐구력 그리고 학업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겠는데 이 정도면 이 학생 생명공학과나 생명과학과를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의대에서 요구하는 것은 그만큼 학업 역량 자체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깊게 탐구하려고 하고 이러한 역량 자체가 사실은 진로 역량이 되는 것이지 의학에 관한 관심이 있다라고 해서 그것이 진로 역량으로 평가받을 수는 없다. 그래서 물론 지금 이제 이 얘기를 들으면서 당연히 학생들은 느낄 거예요. 저게 말이 되나?
분명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 의학 계열로 진학하는 학생들의 수준이 생각보다는 제가 경험했을 때는 대단히 높았고, 네. 근데 너무 어려운 주제를 찾아서 하려고 하는 것들이 오히려 학생들을 힘들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러한 식으로 최대한 교과 과정에 조금 더 집중한다라면 교과 과정에도 도움이 되고 본인의 역량을 키우는데도 확실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3학년에는 그럼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예, 그래서 결국은 이 학생들이 이 구조라는 부분에 조금 더 집중하고 그 다음에 화학과 생명과학이 연결되는 부분에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갖게 되었다면 실제 생명과학 2에 가시면 면역학, 자 이제 의학 계열이니까 역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면역학이거든요. 그래서 이 면역학이 특히 학생들이 좋은 부분을 보여줄 수 있는 건 고등학교 과정에서의 이 면역학은 단순히 방어작용에만 집중을 하게 되는데요. 예, 사실 이 면역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세포와 비자기세포의 구별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리셉터. 네. 그래서 이러한 키워드가 조금 더 들어갔을 때 교수님들도 제가 여태까지 이제 지도했던 학생들 보면 이러한 단어들이 들어가 있으면 교수님들이 꼭 물어보시거든요. 예, 자기세포, 비자기세포를 알아? 이게 뭐죠? 이러한 질문, 그리고 그 질문에 우리가 자신있게 대답한다라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고 예측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과학원에서 4차 구조부터 시작해서 분자 구조로 간 다음에 생투에서 리셉터를 가져갈 거니까 구조로 시작을 한 거네요. 근데 이런 정도면 정말 너무 2년 앞을 내다본 계획범죄 아닙니까? 네, 물론 당연히 이거는 제가 제시하는 저는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만큼 따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건 최상의 결과. 사실 학생들이 하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이런 것들을 스스로 하기에는 어렵다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것들의 한 20%에서 30%만 흉내를 낼 수 있더라도 사실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걸 학생들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선생님이랑 녹화한 시간이 총 사실은 거의 2시간 가까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긴 시간이 제가 시계를 보지 않았으면 시간이 지나간지 몰랐을 정도로 짧게 지나가 버렸습니다. 굉장히 저희가 볼 때는 중요한 조언의 요소들이었고 이 방송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하고 이렇게 스킵하지 않고 보신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서요. 혹시 이 페이지만 보신 분들은 앞에서부터 다시 한번 방법론에서부터 천천히 보시길 권해드리면서요. 사실 이거보다 더 자세한 내용과 탐구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코너는 저희 2주 후에 탐구 코너에서 선생님께서 등장 짜잔 하셔서 또 설명드릴 거고요. 사회탐구 쪽은 사회탐구를 맡고 계신 이성원 소장님께서 또 코너를 맡아서 제작을 해주실 거니까요. 제작 아닙니다. 촬영을 해주실 거니까요. 꼭 좋아요, 구독, 그리고 다른 어떤 녀석들이 즐겨찾기가 아니죠. 구독해놓은 것들이 알람이 떴을 때도 무시해도 괜찮겠지만 2주의 알람은 꼭 챙겨보시길 권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녹화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아낌없이 방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학부모님과 학생도 선생님께 정말 감사의 말씀 깊이 전하실 것 같습니다. 감사의 말씀 댓글로 요 아래 남겨주시고요. 자, 이주희TV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기 하겠습니다. 이주희TV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아니, 요거였는데 요걸로 바꾸셨네요.